안녕하세요. 저는 30 즈음 나이의 여자입니다. 얼마 전 직장에서 친한 언니가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떠나야 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계셨던 시어머니가 병실 안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 또한 개인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제 마음이 조금 이상한 사람들은 어디에나 존재하곤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더구나 병원 안에서 그와 같은 상황을 겪으면서 예전에 있었던 제 결혼 생활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으로 제 남편을 만난 곳이 그의 입원한 병원이었는데요. 당시에 친정 오빠가 자전거를 타겠다며 자동차까지 팔아버린 뒤 여기저기 다니며 무작정 산책을 하다가 결국 제 남편이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주말에는 제가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였어요. 그러다가 오빠가 병원에서 친구를 소개해 줬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제 남편으로 결혼한 분이었어요. 우리는 처음 만날 때부터 서로를 알고 만났어요. 남편은 어릴 때 심장 문제로 오랜 기간 동안 병원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의 친형이 심장 질환은 치료가 자주 필요하고 많은 비용이 든다며 설명해 주었는데 그래도 그 당시 남편은 매우 밝고 긍정적인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때 남편은 나이도 친형보다 1살 어리다면서 얼마나 성숙하고 책임감이 있는지 보여주었거나 친형이나 주변에서 더 나은 면이 보이게 하는 모습이었나 봐요. 개성도 돋보였고요. 그렇게 서로 알아가면서 연애하고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생각해 볼 만한 사안이었고 남편은 건강하다고 했어요. 결혼 전에 건강검진 서류를 확인하여 친정 부모님 앞에서 오랫동안 설명을 했는데 그때 남편이 옆에서 지켜줄 수 있으니 믿어주었으면 하는 그 말에 그때는 왜 그렇게 울컥하고 짰는지 그 바람에 콩깍지가 수백 겹이 덮여졌을 때 결혼 전에 임신까지 해놓고 버진로드에 입성하게 되었죠. 그때는 참 시야가 좁았어요. 오직 남편만을 보기 때문이었죠. 결혼 후에도 남편의 건강과 심장 걱정만 하며 알콩달콩한 신혼생활을 보냈는데 제가 엄한 사람 걱정을 했더라고요. 정작 속이 터지고 심장이 떨리는 사람은 바로 저였으니까요. 어머님은 결혼 전에 상대방이 저에게 정확히 2가지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혼집은 꼭 대학병원 근처에 사야 한다는 것이고 2번째로는 남편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셨죠. 신혼집 위치에 대한 이야기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해했기에 남편이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병원 근처에 찾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시어머니 집 근처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당시에는 남편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어머님께서는 결혼 전에 저희 가족 구성원을 확인하신 후 한마디 했습니다. 사돈댁에는 아들이 있으니 사위가 올 필요가 없을 것 같네. 너도 친정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야. 그렇게 우리는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집은 시어머니가 구해주신다며 같은 동네 바로 앞동으로 구해주셨어요. 물론 제 돈도 들어갔고 남편의 돈도 들어갔고 거기에 시댁에서 좀 더 보태주신 거죠. 사실 시댁에서 전세금을 반 이상 도와주셔서 대출 없이 집을 구할 수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 회사 위치가 시댁 쪽보다는 우리 집 쪽에 더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슬쩍 친정 쪽이 더 평수도 넓은 곳을 구할 수도 있고 가까운데 그쪽으로 가면 안 되냐고 물었는데 그때 남편이 어머니가 우리 집 전세금 보태주시는 대신 가까이 살고 싶으시다고 하잖아. 어머니 말씀으로 온 내가 언제 어떻게 고르겠어요? 될지 모른다면서 걱정된다며 자꾸 그러시는데 제가 어릴 때 갑자기 쓰러진 적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불안하셔서 그러시는 거니까 이해해 주셔야 해요. 우리 아가 나오면 어머니가 돌봐주시기도 할 테고 도움이 될 거예요? 남편의 설득에 처음에는 그만 알았다고 했죠. 사실 전세비의 반 이상이 시댁에서 주셔서 저도 딱히 싫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참 기이한 위치에 집을 구해주셨더라고요. 바로 마주보면 아파트고 베란다에서 보는 경치만으로도 서로의 거실이 딱 보일 정도였어요. 이렇게 눈높이가 딱 들어맞는 위치를 찾아주셨는지 신기할 정도였어요. 시어머니는 하루에 3번씩은 남편에게 꼭 전화했어요.
같이 살았던 남편의 루틴을 정확히 알고 있었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에 전화해서 깨워주는 건 기본이었고, 먼저 일어나 있어도 전화했어요. 회사에 있을 때도 점심 뭐 먹느냐고 전화한다고 하더라고요. 틈틈이 메시지나 톡은 기분이었고, 다음에 자기 전에 통화로 마무리했어요. 어쩌다가 우리 두 사람이 태교 여행을 한다면 여행 중인 것과는 무관하게 언제나 전화해서 너네 집불 꺼져 있네. 차도 없고. 어디 갔니? 라고요. 내 어머니,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 둘끼리 여행도 힘들 때가 있겠지만 태교에 관해서 온 힘을 다해요. 너만 너네를 위해 신경 쓰고 살아. 여행을 가면 빈말이라도 같이 가겠냐고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저도 좀 짜증이 나서 어머니가 빈말이라도 같이 가시겠다고 여쭤보면 어머니는 같이 가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한마디를 안 한다면서 뭐라고 하시는지요. 꼭 이렇게 서운한 얘기들을 전화해서 뭐라고 하셨다고 할 필요 없잖아요. 처음에는 스트레스였는데 나중에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한 귀로 흘려들었어요. 물론 시어머니가 그럴 때마다 남편한테 푸념을 토로하고 있었고요. 아들 걱정이 되는 것 알겠지만 너무 좀 지나치게 간섭하시는 것 같다고요. 하지만 남편은 그나마 아버지가 계셔서 덜한 것 같아라며 엄마의 성격이 원래 자기 사람이면 자기가 설정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해하겠다고 말했어요. 자신과 비슷하게 간섭이 좀 심하신 분이 계시네요. 제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그랬던 것도 있고요. 제가 병이 있었을 때 아버지께서는 바쁜 와중에도 제가 아픈 것을 보고 걱정하시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남편이 제게 시선을 돌리는 게 당연하게 느껴졌어요. 엄마는 쟤를 돌봐야 하는데 돈을 벌어야 하는 일도 필요하거든요. 아버지께서 그 당시에는 저를 싫어하셨던 것 같은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셔서 어머니는 그저 가만히 있으셨어요. 그 이후로 아버지는 의뢰증에 서러분이 된 것 같아서 전화를 몇 번이나 하시고 연락이 안 될 때는 불안해하셔서 항상 영상통화로 확인시켜 주시고 시간마다 걱정되지 않도록 전화로 안심시켜 주셨어요. 그렇게 하셔서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여부는 이제 어머니의 아들이 아니라 내 남편이에요. 결혼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보에게는 간섭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이가 낳긴 하지만 손주를 이쁘게 쳐다보시는 아버지와 나는 안 중요하겠죠. 너무 걱정 마세요. 나중에라도 말씀드릴 거예요. 남편 말대로 손주를 보시면 좀 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겨울에 2년이 흘렀어요. 아들을 낳고 돌도 지나 걸음마를 시작하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남편의 예상과는 다르게 시어머니는 손주를 이쁘게 안 보이시더라고요.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만나면 아들만 쳐다보고 계셨어요. 일반적인 할머니면 먹을 것도 손주에게 먼저 주는 게 보통인데요. 말씀하시는 내용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다시 작성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께서는 아들, 그 다음에 시아버지, 그리고 손자 순으로 대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날은 남편에게 화를 냈었죠. 왜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요? 만약 어머니의 그런 행동을 싫어한다면 제가 처음에 말을 꺼내는 것에 대해 응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더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나도 그렇고 싶지만 전에 당신이 한 말처럼 여러 차례 시도해봤는데 그때 어머니가 화를 내셨던 것 기억하시죠? 다른 사람들은 상관없어도 저는 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할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그런 행동을 위한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이해하고 싶은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후로 저는 주말에 남편만 시부모님이 계신 집에 가고 저는 따로 가지 않았어요. 아이와 산책을 나가거나 장을 보러 나갈 때, 쓰레기를 버리러 가거나 할 때는 보러 가는 거지만 식사 약속이 없는 이상 저는 시부모님 집에 가지 않았어요. 어머니께도 말씀드렸어요. 아이가 예쁘게 하고 있지 않아도 굳이 저까지 갈 필요가 있나요 하고 말했더니 요즘은 아이와 주말을 보낼 테니까 어머니는 어머니의 아들과 함께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더니 그래, 그럼 너 없이 편하고 좋지 뭐 라며 이야기했어요. 재성이만 보내라고 하면 이야기하셨답니다.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처음에는 주말 내내 남편을 부르기 시작했다가 남촌 집에 가서 좀 쉬고 싶다고 하자 시아버님의 설득으로 일요일은 그래도 보내주셨어요. 그러던 중 몇 달 후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다투셨는데 아버님이 혼자 고향으로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솔직히 이해가 가긴 하면서도 옆에서 뭘 하랴 정말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그때부터 퇴근 후 시댁을 하게 되었고 저는 그렇게 남편이 매일 늦게 오는 것을 이해해 주었어요.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제 것도 꽤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주말마다 시댁에서 자고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돌아갈 때마다 언제나 어머니께서 오신다고 하시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요. 제게는 어머니께서 상심하실까봐 이해해주기도 했고 그렇게 되다 보니 언제나 혼자였어요. 집에서는 따로 살 뿐이었지만 이게 뭐랄까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과 다르지 않았어요. 조금씩 불편해졌고 결국 두 가지 모두 터질 것 같았어요. 여보, 어머니 마음을 이해하지만 좀 너무하진 않아요? 그러면 차라리 짐을 다 싸서 시댁에 들어와 어머니랑 살면 어때요? 이렇게 왜 계속 여기에 오십니까? 옷을 갈아입으러 오시는 것인가요? 제 아이는 요즘 여기 낯을 가리잖아요. 그렇게 안 보이시니까? 아이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럴 거야? 내가 아빠인데 왜 나를 싫어해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내가 밀어내면 놀라요? 보세요. 애도 당신을 낯설어해서 되돌려 차버리잖아. 애가 아빠를 자주 못 보니까요? 그럼 그냥 내가 말하면 너도 평소에 애와 엄마를 좀 보러 가면 돼. 나에게만 뭘 그래? 내가 안 가봤을 것 같아. 내가 보러 가면 울고 떼쓰고 하는 거니까? 결국 당신은 결혼 안 했으면 그래도 아들이라도 곁에 있으면 좋을 텐데 하는데 맨날 와서 뭐 하냐며 결국 자기 자식에게 집으로 가는데 그러면서 사람을 힘들게 하는데 나도 감정 있는 사람이야. 나도 한계가 있다고. 아버지가 이혼하자고 그렇게 하실 때 우리 함께 있게 해주세요. 엄마의 마음이 상심이 크시다면 좀 맞춰주면 안 되겠니? 당신 일이 아니라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여보, 나를 감정 없는 사람 취급하지 마세요. 아버님이 재와 지우를 예뻐하시는 게 난 몰라요? 나도 힘들고 눈치 보이고. 당신과 어머님 마음을 잘 알아. 근데 이건 아닌 거예요. 정도가 있어야지. 어머니가 좀도가 지나치시다고 내가 언제까지 이해를 해줘야 하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이럴 거면 어머니 집으로 짐 싸서 나가라고 하세요. 남편은 제가 무례했는지 캐리어에 가방을 싸고 나갔어요. 남편도 중간에서 힘들겠지만 근데 저는 남편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고 우리 가족이 온전한 가족인지도 모르겠어요. 어머님은 힘든 상황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엄마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제게 힘들게 대하지 않으셨어요. 일단은 얼마간 남편이 어머님 집에 머물기로 했어요. 그런데 약 2주 후에 짐을 챙겨 밤에 집으로 들어왔더니 어머니와 함께 있기 힘들어 나왔어요. 진짜 함께 살면서 너무 어려웠다고 쉬셨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 시어머니가 시아버님과 남편에게 강한 집착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어머님은 매일 불안하시고 걱정이 많아서 조심조심 살리고 잘 지내는지 확인하면서 살았는데도 이렇게 한순간에 떠나지 않겠느냐며 그 불안 때문에 집착도 있었던 것 같아요. 심해지셨다는 건가요? 저에게는 전화 한 통 없이 아예 안 하시고 안부조차 물어보지 않는데 남편에게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한다는 것이 올라오더군요. 업무에 방해되어 전화를 무음으로 해놓고 받지 않았더니 집에 도착하니 난리를 피우더라고 해요. 남편도 참을 수가 없어서 처자식 집으로 가겠다고 말하자 캐리어와 옷들을 다 던지면서 나가라고 소리쳤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대충 집어넣고 온 것이라고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2주 동안 어머니랑 살면서 너무 숨이 막혀서 모든 걸 당신 마음대로 해야 마음이 풀린다며 하다못해 속옷까지도 꼭 당신이 챙겨주신 것을 입고 가야 한다고 합니다. 진정으로 이런 삶을 살기 어려운 것 같아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는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어요. 아마 남편도 실증이 나셨던 것 같죠.
어머니가 이 정도로 되신 것에는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계속 어머니만 맞춰주다 보니 남편과 저 자신도 너무 어려워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남편은 어머니가 부르면 가긴 했지만 빨리 돌아오도록 노력하고 어머니를 최대한 피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주인이 전화를 해왔어요. 잘 지내셨어요? 3달 후에 임대 계약이 만료됩니다. 새 세입자도 알고 계실 테니까요. 요새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 우리도 사정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시세에 맞게 올려주던가 해야겠어요. 저는 얼마를 생각하시냐고 물었더니 1억을 올려달래요. 그 시기가 갑자기 집값이 마구 치솟았던 시기였거든요. 설마 했는데 역시나 집값을 올려달라고 전화했더라고요. 1억이요. 죄송한데 저희가 1억을 더 올려드리려면 대출을 더 받아야 되는데요. 에이 그럼 애기 아빠랑 잘 얘기해봐요. 혹시 사정한다면 바로 말해줘요. 부동산에 집 내놔야 되니까라고 그렇게 전화를 끊고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어머니께 말을 하자니 같이 살자고 하면 어쩌나 싶고. 그래서 갑자기 1억을 올리자니 남편이 왜 버릴 돈이 힘들 것 같고 남편이 집에 와서 이 문제를 상의했더니 저기요, 잘 됐다. 이참에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자. 뭐, 어머니는 어떡하고 허락하실 건가요? 어머니께는 말하지 말고 집주인한테도 내가 얘기해서 나가겠다고 할 거예요. 우리는 다르지 말아보자고. 제가 표정 관리를 했습니다. 겉으로는 어머니가 섭섭하지 않으실까 하는 표정이었지만 속으로는 기쁘다 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말을 해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드디어 시댁에서 탈출할 수 있는 건가 싶은 해방감도 벌써부터 생기더라고요. 다음 날부터 신나게 남편과 저는 부동산 앱을 보며 시세를 알아봤어요. 그러나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요. 집값이 모두 지나치게 오른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는 어디든 가지 못할 것 같았어요. 이사일이 다가오는데 우리는 대출을 받아도 집값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전세 매물도 많이 없어서 발만 동동 굴렀던 그때에 친정 오빠가 구원자처럼 연락했어요. 집은 괜찮아요. 몇 달 동안만 들어와서 생활해도 괜찮아요. 내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이 불편하지 않겠어요. 지금 시어머니와 함께 살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의미 없잖아요. 우리 집 밖에 나가야 해. 어쩔 줄 모르겠어. 괜찮아. 매일 늦게 들어와도 괜찮아. 어머니 몸도 안 좋으신데 혼자 집에 두는 게 걱정돼. 내가 와서 엄마 케어도 좀 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상의해보면 돼. 그 다음에 나갈게. 오빠는 미혼이어서 저희 엄마와 함께 살고 있어? 제가 엄마를 통해 듣고 전화해서 들었던 말이 있어? 잠깐 들어와서 살라고 권유했어? 저는 저녁에 남편에게 이야기했어. 그래서 남편은 뭐래? 불편하다고. 어떻게 거기서 살아? 그럼 시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어떡하죠?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다시는 별도로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렇고 싶은데 나도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엄마와 함께 살기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내가 형님도 있으면서 시아버지 가족과 함께 살다 보면 서로가 불편해할 것 같아요. 우리 엄마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우리 친척이 회사에서 더 가까워서 아침에 30분 더 여유롭게 지낼 수 있는데 그게 어디야? 그래도 싫으면 다른 방법이 있어요. 어머니 집에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당신도 어머니가 당신에게 집착이 너무 강해서 싫고 숨막히는 느낌이 들어서 나와 함께 살고 싶어 한다고 하니까 남편이 잠시 생각을 하고 그래요. 엄마와 약간 떨어져 지내다 보면 엄마도 조금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집을 구하는 대로 빨리 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삿날아 어머니가 혹시라도 알게 되어서 오셔서 난리를 치실까봐 사다리차를 베란다로 끌지 않고 뒤쪽 작은 창문 쪽으로 끌어서 어머님 집에서 보이지 않는 쪽으로 설치했어요. 이사를 진행한 뒤 다행히 어머님께서 못 보셨는지 별 소동 없이 무사히 이삿짐을 털었어요. 이삿짐은 보관 장소에 맡겨두고 우리는 옷가방만 들고 친정으로 들어갔어요. 친정 엄마는 남편이 불편해할까봐 안방을 비워두고 내어주었어요.
안방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남편도 딱히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서 다행히도 잘 지내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남편이 처가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이 기쁩니다. 엄마가 몸이 안 좋으셔서 오래 서 있거나 하지 못하시지만 사위 편하게 해주려고 많이 배려해 주셨어요. 그런데 며칠 뒤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너 아니 너네들 나 몰래 이사 갔더라. 내가 하도 달라붙으니까 뭐 귀찮아서 도망이라도 갔니? 어머니, 도망이 아니라 집주인이 집값 올려달라고 해서 저희가 나온 거예요. 너네 끝은 누구 돈으로 해줬어? 내가 반 이상 내줬잖아. 그런데 내 허락도 없이 이사를 가 재성이한테 물어보니 처가로 들어갔다며. 사돈은 아들도 있으시면서 사위까지 빼앗고 싶으셨다니 어머니. 감정적으로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가 왜 사고만 가십니까? 요즘 집값이 너무 높아서 적당한 집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래서 당분간만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옆에 계신데 어디 가야 할까요? 친정집이 어디인가요? 내가 직접 가서 재성이랑 얘기해야겠어요. 그리고 다음 날 오후 4시에 누군가 계속 초인종을 누르고 손으로 현관문을 노크하고 있었어요. 아이를 재웠는데 그 소리에 화가 나서 나가서 인터폰을 확인했더니 시어머니가 계속 초인종을 누르고 있더라고요. 정말 놀랐어요. 당장 문을 열라고 소리쳤지만 동네 사람들에게 민폐가 될 것 같아서 엄마도 문을 열어주라고 했더니 쟤를 밀치고 집에 들어와서는 사돈이 단령하세요. 우리 아들이 여기서 숙소를 얻는다고 하는데 아들이 머물러야 할 방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다짜고짜 남편이 묵는 방을 물어보더군요. 안방을 보여줬더니 열심히 두리번거리더니 밖으로 나와 소파에 앉아 그저 아이를 보고 웃으며 지우야 할머니 왔다고 하더군요. 여기 어떻게 하시고 오셨어요 하니까 재성이한테 알려달라고 했어요. 알려줄게요 라고 말하고 물러났습니다. 안 보니도 알겠는데요. 분명히 난리를 치며 쭈그리 대서 남편이 알려줄 거예요. 아이고,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이렇게 어디까지 1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재성이 올 때까지 좀 기다려줄래요? 그런데 소파 한쪽에 앉아 TV를 켜보면서 물 좀 가져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바로 전화했지만 회사에서 중요한 일이 있어서 곧 올 수 없다고 하네요. 어쩔 수 없이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렸더니 저녁이 되어 엄마가 사돈을 그렇다고 보내다가 저녁한 김에 같이 먹자고 저녁상까지 차려주셨어요. 남편이 도착하자마자 민망해했죠. 엄마께 죄송하다고 하고 어머니를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께서 뿌리치시며 너 다시 원래 살던 집 쪽으로 이사할 거야 라고 남편에게 물었어요. 남편은 전세금을 도저히 마련하지 못해서 못 간다고 했더니 시어머니께서 손바닥을 내밀며 그럼 해주신 천세금은 어디 있어? 내가 가지고 있으면 줘 내 돈 달라고 하면서 손바닥을 흔드는 건데 이 얘기를 사돈집에서 한 말인가요? 남편은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면서 나중에 드리겠다고 하고 나가기를 부추기니까 어머님이 하신 충격적인 말이 그 돈이었어요. 다시 전화하지 말던지 아니면 널 지훈이 때릴 거야. 우리 집에서 함께 살기로 하자. 대답할 때까지 매일 찾아올 거야 라고 했는데 나가더라고요. 남편은 어머니를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왔어요. 제가 엄마와 함께 있는데 잠시 나갔다 오겠다고 했어요. 차 안에서 남편과 대화했어요. 대체 왜 내 집 주소를 알려줬어? 무슨 생각인 거야? 정신이 나가? 아, 그래요. 어떻게 해야 하죠? 오늘 중요한 회사 일이 있었는데 바빠 죽겠는데. 전화하고 문자 보내니 일이 안 될 만큼 방해되잖아요. 어떡하죠? 알려드리면 어떡해? 내일 또 오면 어떡해요? 어머니가 매일 여기까지 오시는데 연세가 있으셔도 대중교통으로 1시간 40분이나 오셔야 해요. 되는데 그게 어디 쉽냐고. 그런데 그게 쉬웠나 보지.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는 오후 4시가 되면 언제나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어머니는 작정이라도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오면 불이 아들 왔어 하면서 저녁 되자마자 저녁 먹으러 가자 하면서 당당하게 식탁에 앉으셨어요. 제가 그러자 가라고 했는데도 시어머니가 말버릇 바라고 서운하다.
아들이 없으니 외롭고 쓸쓸해서 집에 가기 싫다며 너네가 가까이 살았을 때가 좋았는데 하나뿐인 우리 아들 빼앗겼네 하면서 징징거리는데 시어머니도 울고 애기도 울고 저도 미치겠어서 울고 싶더라고 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저희 오빠가 오기 직전에 그런지도 몰랐네요. 형을 오는 시간인데 어쩌다 그 시간 전에 가는 것 같았어요. 오빠한테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싫었던 것 같기도 해요. 남편도 지쳐서 어머니께 덤마 이제 좀 오지 마세요. 얼마나 곤란한지 몰라요. 회사든 집이든 얼굴을 내밀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시나요? 라고 했더니 나도 맡기라고 돈을 보태준 전세금으로 그 돈을 갚아달라고 하니 안 하더군요. 내가 돈을 줘야 그 돈을 갚아야죠 라고 했어요. 어머니, 최근 월세가 얼마나 비싼지 아시나요? 한 달에 100만 원은 기본으로 넘어가요? 매달 100만 원을 한다고 해요. 그런 돈을 그렇게 버리자는 게요? 그래서야 차라리 같이 살기로 했지 않을까요? 여기는 이미 사돈 총각도 살고 있잖아. 너 그 집에서 엄마랑 있으면 더 편할 텐데, 안 그렇죠? 시어머니가 남편 손을 대켜 가자고 하면서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면 정색을 하더라고요. 그 2주 동안 함께 살면서 어머니가 어떻게 했는지 다시 생각이 났나 봐요. 남편은 매일 퇴근하자마자 저녁을 먹고 바로 차를 타고 어머니를 모셔다 드려요. 왕복 1시간을 하는 그렇게 매일 저녁 퇴근 후에 하는 일상이 그래서 되었어요. 남편의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뚜렷하게 생기지 않았는지 한참을 내려왔더라고요. 저는 이대로는 안 돼요. 되겠다 싶어서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 아무리 어머니가 상황을 알아도 이건 정말 아니야?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순 없어, 어머니? 계속 이렇게 오시면 정말 힘들어. 대체 집을 어떻게 된 거야? 왜 나한테는 아무 말도 없어? 내가 알아본 집은 알아보겠다고 하더니 왜 답이 없는 거야? 우리 손에 정확히 얼마가 있는지 알아야 나도 계산을 해보고 대출을 알아볼 거 아니야 라고 말했는데 남편이 답이 없었어요. 말 없는 남편이 수상해서 추궁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인간이 다른 전셋집을 구하긴 했더라고요. 시댁에서 정말 떨어지고 싶긴 했는지 다른 지역에 가진 돈에 맞춰서 대출까지 끼워 맞추니 대충 금액이 맞았어요. 그러나 남편 지인이 최근에 등장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을 권유하며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호황기에 있어서 사두면 몇 달 후에 몇 배로 뛴다고 하여 투자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사기였던 것이었어요. 올해까지는 알고 지내왔지만 근래에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사람이었는데 이런 절치부심을 당해서 사기를 당한 분통은 물론 전세금과 엘리베어 몇천만 원을 투자하여 받았던 전세집은 이미 대출 한도를 초과해 더 이상 거래할 수 없고 다른 전세집을 구하기도 어려워 말도 못하고 홀로 고생했었어요. 당신 미쳤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 좀 해라며 남편을 잡고 흔들었어요. 울었어요. 그렇게 큰일이 있었음에도 저에게 한마디 말도 하는 게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정신 차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부터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할 수 없이 저는 다시 취업을 해서 맞벌이를 하기로 했죠. 그런데 문제는 저희 아이였어요. 어린이집을 보낸다고 하지만 그래도 양육자가 필요한데 사람을 부르기엔 비용적으로 무리였고 그렇다고 아이한테 애정이 없는 시어머니한테 맡길 수는 없었고 아픈 엄마도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도 엄마가 아이를 봐주신다고 하셔서 우리는 친정 근처에 월세집이라도 구하기로 했죠. 다음 날 오후 4시에 종소리가 울려야 할 때 울리지 않고 대신에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어 현관을 바라보니 시어머니가 신발을 벗고 들어오고 계셨어요. 어머님, 현관 비밀번호를 어떻게 아시고 들어오셨어요? 하니까 남편이 알려준 거요 라고 하셨어요. 저는 화가 나서 남편에게 전화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물었어요. 어머님에게 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느냐고 소리쳤더니 남편이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난리를 쳤어요. 어머님이 들었는지도 했지만 중요하지 않아 하셨고 남편은 어머님이 짜증을 냈다는 걸 아시지 않느냐며 업무를 하느라 일을 할 수 없게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 받았어요. 회사 전화로까지 전화가 와서 어쩔 수 없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맞는 키를 달라고 하셨지만
자기도 그건 없다고 하자 계속 비밀번호를 집요하게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남편에게 화를 심하게 내니까 시어머니가 제 전화를 빼앗아 끊어버리면서 너 그동안 우리 재성이한테 이런 식으로 대했니? 우리 아들 수술한 거 잊었어? 하며 남편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피우는데 저도 정말 이제는 한계가 넘어서더라고요.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그렇게 아들을 꼭 붙들고 살고 싶으시면 데려가세요. 쟤 좀 이제 그만 내버려 두시고요. 내가 언제 너한테 뭐라고 했냐 그래? 나는 여기 오는 건 내 아들을 만나러 오는 것이야. 너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 집에 매일 이런 식으로 오고 편하게 쉬다가 저녁까지 해결하고 가는 거야? 이게 민폐 아닌가 싶어. 남편과 나는 이 집에 잠시 머물 사람이고 이 집주인은 우리 오빠와 엄마예요. 나가주세요. 이게 싸가지 없이 못 빼먹은 것 같다고 시의미를 내쫓으려는데 어처구니가 없어. 나는 어머니 팔을 잡고 끌고 나갔어요. 한 손으로 어맨니 가방을 들고 그리고 어머니를 맨발로 내쫓고 신발을 던지고 가방을 던지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밖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발로 현금을 차고 난리가 났어요. 옆집에서도 무슨 일인지 내다보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그날 늦게 집에 들어왔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화를 내고 시댁에 갔다는 것이었어요. 오자마자 저희 엄마한테 무릎을 꿇고 대신 사과드린다고 사죄를 하더라고요. 엄마는 어머니도 많이 힘드셔서 그럴 거야. 나도 아이들 아빠를 잃고 힘들었는데 사도는? 지금 마음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제 남은 가족이라고는 이서방뿐인데 자네가 잘 대해드리게 하면서 헛개를 토닥거리셨어요. 남편이 어머니께 경고처럼 다시는 처갓집에 오지 말라고. 정말 안 보고 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하더라고요. 안 오실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 싶더군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남편과의 예상과는 다르게 또 어김없이 오후 4시가 되니 도어가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오빠가 비밀번호를 바꿔놨으니 당연히 안 열릴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지 않았고 들어올 때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자꾸 비밀번호가 안 되자 이거 왜 이래 하면서 물을 흔들고 발로 찼는데 연락을 소리를 지르는데 잠깐 잠잠하여 인터폰을 봤더니 어머님이 나타났습니다. 글쎄, 열쇠를 가져오시는 거죠. 거기서 저는 학을 놔두었습니다. 아, 정신이 아니구나. 이 상황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내가 시의미를 손상시키고 문도 안 열어주니까 나는 문을 열어서 들어가야 했어요. 그러자 아파트 복도를 1층부터 20층까지 올라가며 크게 소리쳤다. 뒤에 있던 사람들은 손으로 입을 막고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나를 나쁜 며느리로 몰려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말 짜증이 나서 이제 그만해달라고 저도 소리쳤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 뺨을 후려쳤어요. 얼마나 세게 쳤는지요. 고개를 옆으로 돌리면서 휘청거리며 문 옆에 머리를 부딪혔는데 잠깐 세상이 흔들려 보이는 정도로 어지럽고 어질어질했어요. 거기서 나도 이성을 잃었습니다. 아주 못된 일이라고 하며 현관문이든 며느리든 뭐든 바꾸어 버리면 그만이라고 소리치더니 그 소리를 듣자마자 나도 똑같이 뺨을 후려쳤어요. 그러자 노발대발하던 어머니가 순간 굳어버리셨는데 그 순간엔 정말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마침 남편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며 쓰러진 시어머니들을 발견하고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남편이 저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그 순간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시무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문제였던 거예요. 제 앞에서는 자기도 엄마 버겁다, 힘들다 툴툴거리는데 그래도 아들은 아들이고 엄마는 엄마라고 할 수밖에요. 제가 거기서 나쁜 며느리였기 때문에요. 남편은 서둘러 시어머니를 지탱하고 밖으로 나갔어요. 어머님은 남편 품에 안기자 기다린다는데 마치 한여름날 매미처럼 쭈글쭈글 울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한참 뒤에 연락해와서 저에게 시댁에서 자고 간다며 기다리지 말라고 했어요. 앞으로 거기서 쭉 지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야기했어요. 나중에 오면 당신 짐이나 챙겨가라고.
그리고 이혼하자는 말을 그때 처음 꺼냈어요. 남편은 한동안 아무 대답이 없었는데 저에게 나도 정말 힘들어. 중간에서 엄마한테 치이는 거 진짜 답답하다고 말했어요. 당신도 알 것 같지만 저는 이혼을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중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나도 원래는 시어머니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가 시어머니만 잠잠하면 우리 결혼 생활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당신이 더 큰 문제인 것 같다고 느껴져요. 당신이 저런 응석을 다 받아주니까 어머니가 더 그러는 것 아닐까 싶어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것 같고 친정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싫고 이렇게 계속해서 지내기는 힘들다면 나랑도 이별하기로 결정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합의 이혼을 제안했지만 남편은 끝까지 반대했어요. 그리고 소름 끼치는 일은 뭘까요? 이혼을 언급하자 시어머니는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나 문자 한 번도 없었어요. 물론 사과를 하거나 성질을 내어도 그녀는 좋게 대해주는 걸 몇 번 해줬을 뿐인데 내 이혼 얘기에 반가워하셨던 것 같았어요. 그 생각에는 소름이 돋았고 얼른 끝내는 게 최선이었어요. 남편은 중간에서 역할을 다 해보려고 노력했을 것이고 방패 역할도 하려 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가 그런 비상식을 넘어선 사람이라면 이혼 이외의 방법은 없어 보였어요. 저 상황을 어떻게 해야 살아야 할까요? 제 인생도 고려해야 하거든요. 결국 저희는 이혼 소송에 휘말렸고 시모와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 재산을 나눠 정리하였습니다. 제가 살던 집을 떠나고 남편이 투자했던 곳에 빚을 갚는데 도움이 되었고 시댁집도 팔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지방에 계시는 시아버님과 다시 함께 생활해보자고 이야기를 해봤지만 그 또한 안 되어서 남편이 근무하는 회사 근처 오피스텔에서 둘이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 가끔씩 만나지만 그때마다 따라 나와서 저를 그렇게 쳐다보더라고요. 또 그 만남조차도 띄엄띄엄 해줬는데 그 이유를 알려니 어머님이 새 장가를 가려면 아이에게 정대하라고 못 만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 때문에 때때로 마주하게 되면 매우 지친 듯한 미소 없는 표정을 보여서 피로에 겹친 모습이었기에 여민이 뭔가 속이 타는 듯한 감정이 느껴졌어요. 지금 아이는 6살이지만 몇 달 전부터 양육비만 보내며 만나지 않았어요. 아이 또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어서 남편 또한 아이에게 혼란을 준다고 생각하여 만나지 않도록 합니다. 저는 친정에서 엄마, 오빠, 그리고 우리 아이와 함께 사는데 얼마 전 경기도의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했어요. 결혼하기 전 다녔던 회사로 다시 복직하여 알던 직장 동료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잘 적응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 집안들을 지우려는 노력이 주는 평안함이 없네요. 문제 있는 집구석은 절대 못 고치고 안 바뀝니다. 더 빨리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만 줄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